오늘은 제 4강입니다. 이렇게 사회과학 도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사회학 아는 척하기라는 그런 책입니다. 예, 그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그림이 있지요. 이렇게 차이점을 간파하셨습니까? 예. 야구 경기장에서 벽 너머로 야구 경기를 하고자 하는 세 사람이 있는데 키가 각기 다릅니다. 근데 똑같은 받침대를 올려놓으니까 한 사람만 보고 두 사람은 못 보고 있죠. 근데 이제 받침대를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니까요, 같이 잘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키가 작은 사람한테는 두 개를 올리고, 뭐 중간쯤 되는 사람한테는 한 개를, 키 큰 사람은 이렇게 해도 그 너머로 잘 볼 수가 있죠.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예, 이게 바로 이퀄리티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하자라는 이퀄리티가 굉장히 말은 좋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차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거죠.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해서 결국에는 모두 다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들에게 맞게끔 일반인들과 경쟁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들에게 베니핏을 더 줘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을 저스티스라고 합니다. 리얼리티, 제일 오른쪽에 보면 우리의 현실이죠. 사실은 키 큰 사람은 더 높은 데서가 있고 키 작은 사람은 아예 땅 밑으로 들어가 있고요. 중간에 있는 사람은 겨우 이제 경기를 보고 있는 약간 차별이 심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하고요. 그런 리얼리티의 그 상황을 인지하고 어떻게 좀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 정의롭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이 사회학인 것 같습니다. 위대한 개츠비, 이 유명한 책이기도 하고 영화기도 한데요. 네, 이 책의 첫 구절을 보면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 봐 주실까요? 예. 지금보다 어리고 민감했던 시절 아버지가 충고를 한마디 했는데 아직도 그 말이 기억이 난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을 때는 이 점을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거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너처럼 유리한 입장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소설의 서두이자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다 같은 입장에 서 있지 않다는 거죠. 사람의 몸이 있는 그 자리, 그리고 상황이 처한 자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조금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약간 불리한 입장에 설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고 충고를 하든지 이렇게 비판을 하든지 해라는 아버지의 말로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하준이 말한 책,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라는 책을 보면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서 옥스퍼드 대학교 석사와 박사 과정을 거쳐서 그 대학의 교수가 된 장하준 박사지요. 이 사람의 책을 이렇게 여기 보면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캠브리지 대학이었네요. 예, 캠브리지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로 그렇게 캠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장하준의 필체로 나와 있는데요. 200년 전에 노예 해방을 외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200년 전에. 100년 전에 여자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100년 전에.
50년 전에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테러리스트로 수배당했습니다. 불과 50년 전에. 단기적으로 보면 다 불가능한 일들이었죠.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 것은 영국에서도 1차 대전 이후로 그렇게 되어진 사건이고요. 불과 100년 전, 그리고 50년 전에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식민지 있을 때 안중근 의사는 테러리스트였죠.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테러리스트.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의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200년 전에 노예 해방을 외쳤다면 그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던 거죠. 사회가 그 당시로 보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는 계속 발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불평등, 불공정함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대안이 뭔가를 찾고 우리가 담화를 만들고 이야기하는 것, 사회학을 공부하는 것은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스며 있는 불평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제부터는 장교와 사병들을 그 두 발의 차이를 따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사병들도 이제 조금 머리를 길게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 노래 부를 때 짧게 잘린 내 머리가 처음에는 우습다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 굳어진다 마음까지. 그래서 머리를 쫙 미는 게 이제 군대에 가는 그거였는데 시대가 바뀌는 거죠. 장교들은 좀 다소 이제 머리를 좀 길 수 있었지만 이것도 이렇게 같이 맞출 수 있다는 그런 사회적인 합의가 도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이 피에르 브르디 이 책이 아니고 우리 그 사회학 아는 척하기 책에 보면 피에르 브르디웨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예요. 사회학은 무술이다. 쿵푸. 예. 우리 같으면 이제 태권도가 될 수 있는데요. 무슨 무술인가 하면 공격의 무기가 아니라 방어의 무기가 된다는 거죠. 예. 사회적 불평등의 지배력에서 내가 탈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다. 일상에 어떤 지배가 보이지 않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인식할 수 없게끔 위장되고 포장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것을 인식하고 내가 그에 대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무술을 배우는 것과 같다. 그렇게 재미를 표현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학 아는 척하기. 우리 이 책을 좀 읽고 또 제 강의를 듣고 나서는 사회학 좀 아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워드 베커가 처음에 나오는데 사회학이라 무엇인가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학의 목적이 사회 구조가 우리의 삶의 기회와 제약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그 개인의 어떤 선택이기 이전에 또 뭐 생물학적인 충동이기 이전에 어떤 사회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체스판을 올려놨는데 보시면 이렇게 이미 이 체스판 위에 말이 정해지는 거예요. 제일 작은 폰 같은 경우는 한 칸 앞으로 그죠? 그리고 이제 각 다른 말들은 다른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장기판도 마찬가지죠. 이미 이 사회도 그런 판들이 태어나는 순간 우리에게 제약이 된다는 거고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사회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적혀 있죠. 사회학적 사고란 내가 속한 사회 집단이 내 삶의 선택과 경험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혼자 동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회 속에서의 나의 위치를, 지정학적 위치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C. 라이트 밀스는요, 이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개인의 결점으로 보지 않고요. 오히려 사회가 사람들에게 많은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
사실 이번에 코로나가 1년 9개월 정도, 위드 코로나 오기 전까지 1월 1일부터는 이제 위드 코로나 됐으니까요. 상당한 많은 제약들이 주어졌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뭐 이런 거. 지금은 뭐, 많이 모일 수 있죠. 12명씩 또 모일 수 있고, 또 백신 2차 접종이 70% 이상 넘었었기 때문에 모이는데 그게 제약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못하죠. 근데 장사를 못하면 자영업자들은 수익이 끊어집니다. 그럼 이런 것은 자영업자가 장사를 잘하고 못하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그 거리두기와 거기에 협조함으로써 질병 방역에 협조하기 때문에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몇 시까지 금지, 또 몇 인 이상 금지, 뭐 방역수칙이 강하게 적용되면서 완전 사회가 셧다운되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4단계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자영업자가 돈을 못 버는 것은 사회적으로 국가 입장에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게 나왔죠. 그리고 재난지원금이 88%, 상위 소득 12%를 제외하고 88% 이하로는 다 주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개인들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많고 사회적인 취약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회 구조 속에서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한 분이 열심히 자동차의 부품을 수리하고 또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죠. 이 사람이 왜 일을 나왔을까? 사회적인 자신의 어떤 필요나 문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집세를 내야 돼요. 돈을 벌지 않으면 월세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것은 최저임금법과도 상관이 됩니다. 2021년에 최저임금 시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저기, 예, 8,720원입니다.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그럼 내년에는 얼마일까요? 예, 9,160원입니다. 1시간을 일했을 때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최저시급이란 거고요. 더 이상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노사정, 노동자 측과 이렇게 그 기업가 측과 정부에서 3자 합의를 통해서 매년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최저임금도 다 이렇게 사회학적인 그런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라이트 밀스는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책을 적었는데 우리가 가진 인종이나 성별이나 사회,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사회적 산물이라는 것을 사회학적 상상력으로 만들어졌다. 아까 말했듯이 최저시급은 1시간 일하면 얼마 받아야 돼가 아니라 사회가 물가 상승이나 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학적 상상력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노동법도 매번 바뀌지 않습니까? 갈수록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특고라고 하죠.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도 지원을 더 해주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변화들을 그때그때 겪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바우만이 공공사회학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들 손을 맞잡고 있죠. 시스템의 바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악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힘을 모아서 저항하고 그 저항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이 사회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항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을 사회적인 산물로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면 강력한 공공제도와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믿는 거죠. 이제 인형극장과 사회를 피터 버그와 어빙 고프만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죠? 우리 인형극의 극장의 메커니즘이죠. 극장에서는 인형이 혼자서 스스로 움직인다는 착각을 일으켜냅니다. 하지만 그 위에 막을 걷어보면요, 사람들이 손으로 조정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그런 낚싯줄 같은 선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극장의 메커니즘을 배우는 것이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구속된 상황에 있다는 걸 파악을 하고 그것을 이렇게 좀 완화시켜 나가든지 좀 새로운 탈출을 만들든지 그 상황에 포획돼서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탈출로와 도주로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위에서 조종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밑에서는 이렇게 인형처럼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 보이지 않는 끈에 의해서 역할이 결정되는 인형이 되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겨준 진 꼭두각시를 조종하는 주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인형극장과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학자를 볼까요? 존 로크, 사회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신학이라든지 형이상학과는 달리 사회현상은 합리적인 원인을 찾아야 된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존 로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헤겔이죠. 헤겔의 법철학에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되어야 날개를 친다. 그래서 이 철학의 위대한 것은 모든 때가 차올랐을 때, 황혼이 되었을 때야 날개를 치면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지혜를 상징하잖아요. 그런 유명한 말을 했던 헤겔인데 헤겔은 세계가 정반합을 통해서 변정법적으로 발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근데 이 사회와 역사도 계속해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해서 발전이 되어져 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헤겔이 말했던 절대 정신은 궁극적으로 신에 대한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제 사상은요, 그의 사상은, 헤겔의 사상은 혁명적이었지만 사회가 계속 이렇게 순환하면서 절대 정신의 뜻이 실현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사회학적으로는 잘 이렇게 맞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사회학은 프랑스 혁명이나 산업혁명 같은 양대 혁명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사회 변혁에서 보면요, 유럽의 사회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이제 왕이 내려오고요. 이 사회의 구조가 이제 바뀌게 되고 프랑스 혁명이 그걸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과학적 발견과 기술 진보로 인해서 이제 공장 기반의 자유본주의 경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혁명 또한, 산업혁명 또한 예전과는 다른, 여기서 귀족과 천민이라는, 그리고 그냥 그런 시민이라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또 계급을 만들어내죠. 이제 그런 상황이 또 되는 것입니다. 자, 오기스트 꽁트입니다. 이 꽁트는요, 자신의 사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사회학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과학에 굉장히 영감을 받았고, 사회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을까? 그렇게 하면서 실證주의적인 실험 가능한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사회학에 접근합니다. 그래서 사회를 분석하는 도구로서 관찰 가능한 현상을 그렇게 활용하는 연구가 된 거죠. 그래서 사회정학, 사회동학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 책에도 보면 사회정학은 사회가 조화롭게 기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간의 연계와 공존에 대한 원칙이죠. 특별히 이제 언어가 사회 접착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통하고 가치관을 이렇게 갖고 지식을 공유하게 하고요. 종교가 있음으로써 사람들이 공통된 목적의식을 갖게 만들어준다. 이게 사회정학이라고 합니다. 사회동학은요, 소셜 다이나믹이 되는데, 사회제도가 사회 변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주목하면서 변화와 진보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사회정학은 아까 말했듯이 공존하고 그냥 잘 유지해가고 하는 개념이라면 사회동학은 변화와 진보를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헐버트 스펜서의 기능주의가 있습니다. 이 꽁트가 아까 말했듯이 사회정학과 동학의 그 개념을 이렇게 도입했는데요. 이 사회 각 부분이 계속
특정한 기능이나 목적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쪼개지고 분업화되고 분열됩니다. 이런 기능주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속에는 구조적 차별화가 있어요. 겉보기에 단순한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점점 더 복잡해져 왔는가를 또 연구하는 것이고요. 기능적 적응이라는 말이 있죠. 사회가 변함이 복잡한 형태의 사회 조직에 적용하는 방식, 사회 이것을 포함하는 사회적 진화에 대해서 사회 동학을 스펜서가 끌어들인 거죠. 찰스 다윈이 이제 적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을 성공하는 것을 표현했다면, 스펜서는 적자 생존이 사회에서 개인이 잘 번성할 수 있는 제도적 형태와 밀접한 관계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회에 잘 적합되는 사회 동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빼놓을 수 없는 학자가 칼 막스죠. 칼 막스의 자본론은 우리 사회가 이성과 합리에 의해서 상위 구조에서 하위 구조를 지배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듭니다. 지금까지의 철학은 역사를 해석해 오는데 그쳤다. 이제부터 철학은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가 이렇게 꽃을 피우면서 이렇게 프롤레타리아 기업, 프롤레타리아 계급이죠. 예, 무산자 계급이 있고 부르주아라는 유산자 계급이 있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 성 안에서 사는 사람들, 부르주아라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거든요. 잘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룹이 있는가 하면 성 밖에 사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나누어진다. 칼 막스의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우리 사회에 이 시대에 많은 영향을 끼쳐 왔고요. 막스는 이 사회가 계속 바뀐다는 거죠. 이 자본주의가 극대화되면 결국은 노동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고 사회는 이제 이렇게 혁명에 의해서 바뀌어져 간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기업들이 노동자에 일어나라 뭐 이런 말로 이 책이 끝을 맺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는 그런 또 눈을 막스는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에밀 디르켐, 자살론으로도 유명한데 에밀 디르켐이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타살이라고 이야기한 그런 사람이죠. 이제 사회학적으로도 보면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과학적 방법을 꽁트가 이렇게 도입했잖아요. 이제 그 영향을 디르켐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 1985년에 최초로 대학에다가 사회학과를 설치한 사람이 에밀 디르켐이에요. 그가 말하는 사회는요, 어떤 단순한 부분의 합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복잡한 유기체와 같다. 우리의 몸처럼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 소규모 사회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도덕적 합의에서 유지가 되지만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기능적인 상호 의존을 통해서 작동한다. 너무 거대한 기계가 되고 공장이 되어서 마치 기계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맞물려 가지고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움직여진다는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 범죄 행위조차도 사회 질서 유지에 필수적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았고, 범죄가 왜 사회에 많이 일어나는가? 자본주의 사회, 우리가 사는 사회가 더 발전할수록 왜 일어나는가? 이 산업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장으로 야기된 사회적 유대감의 약화 때문에 예전에는 가족 공동체나 지역 공동체가 충분히 품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이제는 다 개인화되고 개별화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외롭고 괴롭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일어나면서 범죄가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막스 베버. 이 막스 베버도 상당히 중요한 사람인데 여기서는 많이 언급은 하지 않고 혹시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텔코스 파슨스. 많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빙 고프만 아까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해보면요. 이 어빙 고프만은 거시사회학과 미시사회학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거시사회학은 국가적이고 또 글로벌 사회적인 이런 세력이 사회 제도에 영향을 위로부터 미쳐 내려온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개인과 소규모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이제 거시사회적으로 보는 거고요. 미시사회학은 결국 그 개인과 개인이죠. 1대1의 대면을 통한 개인들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빈 고프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지, 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고프만은 버거의 꼭두각시 인형극장 아까도 나왔는데 예를 들면서요. 일상의 사회생활은 극장과 같고 사람들은 사회학적 대본의 역할을 수행하는 배우와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자아라는 것은 공연 행위를 하는 그리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타인에게 수용될 때 그제서야 실제가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극장 비유에서는요. 이 비유는 상업적 환경에서 더 두드러져요. 특히 감정노동 같은 걸 보면 개인의 사적인 감정이 조직의 기대치에 맞춰지거든요. 미국의 항공 승무원들을 연구한 그 엘리 러셀 혹실드의 연구가 있었는데요. 승무원들이 고객의 모욕을 참아냅니다. 그걸 다 개인적인 일로 내가 참아야지. 나는 이 고객을 응대해야 되는 승무원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은 이제 콜센터라든지 이렇게 뭐 전화하면 꼭 나오지요. 연결음 그런 것도 나옵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예요. 당신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로도 해서 이제 중간에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멘트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이 중요한 것은 녹음이 될 수 있으니 폭음과 이 잘못된 말은 삼가해 주세요. 이렇게 그런 말죠. 감정 노동자들이 당하고 있는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가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회적 대응책이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동굴 비유, 플라톤의 동굴 비유에 보면 이 영상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imagine that right now you're feeling a bit like Alice. Tumbling down the rabbit hole? You could say that. I can see it in your eyes. You have the look of a man who accepts what he sees because he is expecting to wake up. Ironically, this is not far from the truth. Do you believe in fate, Neil? No, Why not? because I don't like the idea that I'm not in control of my life. I know exactly what you mean. Let me tell you why you're here. You're here because you know something. What you know you can't explain, but you feel it. You felt it your entire life, that there's something wrong with the world. You don't know what it is, but it's there, like a splinter in your mind, driving you mad. It is this feeling that has brought you to me. Do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The Matrix? Do you want to know what it is? The Matrix is everywhere. It is all around us. Even now, in this very room. You can see it when you look out your window or when you turn on your television. You can feel it when you go to work, when you go to church, when you pay your taxes. It is the world that has been pulled over your eyes to blind you from the truth. What truth? That you are a slave, Neo. Like everyone else, you were born into bondage, born into a prison that you cannot smell or taste or touch. A prison for your mind. Unfortunately, no one can be told what the Matrix is. You have to see it for yourself. This is your last chance. After this, there is no turning back. You take the blue pill, the story ends. You wake up in your bed and believe whatever you want to believe. You take the red pill, you stay in Wonderland,
and I show you how deep the rabbit hole goes. Remember, all I'm offering is the truth, nothing more. Follow me. 네, 잘 보셨습니까? 예, 동굴에 잡혀있던 수인이 이제 밖으로 나와서 진실을 봤는데 그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림자로 보이는 것을 다 허상이다 이야기하니까 이 동굴에서 평생 그것만 봐왔던 다른 사람들이 막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 사회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는 사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좀 제시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거는 다른 관점에서 이 사회 구조를 보면서 우리 사회를 이해하게 그런 눈이 있습니다. 자, 이제 미셸 푸코에 대한 강의를 더 하도록 할 텐데요. 여기는 제가 등장하지 않고 목소리만 등장하고요. 강의의 내용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친 것이 어떤 겁니까? 정신병원에 가고 뭐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고 감금이 되고 하는데 미친다는 게 뭐죠?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의사가 판단하지요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면 그 의사의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이 미쳤다 안 미쳤다가 결정이 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막 미친 척을 해서 진짜 정상적인 사고와 이걸 가진 사람인데 일부러 조금 미친 척을 해서 정신병원에 감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자기가 정상적인 행동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감금됐다는 그 프레임 안에 이 사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뭘 해도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쳤다는 거, 또 이렇게 광기라는 거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의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푸코가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의 광기가 중세 시대에만 해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조금 신령한 하늘의 소리를 듣고 뭐 선지자처럼 예언자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근데 현대 사회가 되면서 이게 미친 사람이 된 거야. 이게 중세 시대에는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그냥 우리 주변에 같이 살고 있던 어떻게 보면 때로는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분류됐던 이런 사람들이 자본주의 물질사회 우리 현대사회로 오면서는 정신병원에 감금해놔야 되는 사이코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구성된다고 했잖아요. 만들어지는 거라고. 사회적 관점이.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정신병 환자로 만드는 사회다. 이제 이렇게 푸코가 본 거죠. 여러분, 이 제레미 벤담 다수 모든 사람의 모든 행복, 다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제레미 벤담이 판롭티콘이라는 이 원형 과목을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통제되고 감시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보았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과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죄수들을 배려한 것 같잖아요, 사실은. 햇빛 잘 드는 곳에 쫙쫙쫙 모아놓고. 근데 바깥쪽에서 햇빛이 비치기 때문에 모든 죄수들의 행동이 실루엣으로 가운데에서는 모두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죄수들 입장에서는 함부로 행동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행동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중앙감시탑에 의해서 감시되고 있다는 것이 스스로에게 인지가 돼요. 사실은 어둠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이 탈옥도 꿈꿀 수가 있고요. 어둠 속에 있을 때 새로운 뭔가를 준비할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고 감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자각하게 되잖아요. 스스로 자기 감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시탑에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돼. 쭉 한번 둘러보면 되니까. 근데 각 방들에 들어있는 그 사람들은요, 각각 자기 스스로가 모든 행동이 감시탑에 의해서 노출되어 있다는 자각의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할 수 있었던 그들만의 은밀한 일들과 탈옥을 꿈꾸는 일들은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가 파놉티콘이에요. 이게 실제로 있어요. 여기 가면 쿠바에 가면 이런 식으로 감옥을 만들어놨어. 우리나라에는 이런 감옥 내가 본 적은 없는데 이게 푸코가 말하는 감시사회라는 거지. 근데 이게 감옥만 그런 게 아니고 학교도 그렇다는 거예요. 학교도. 이 감옥에서 사람들을 통제하던 그것이 학교로 나오고요. 학교만이 아니라 공장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감시 시스템들이 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어떤 중국에서 회사에 이제 사원들에게 의자 하나를 나눠줬어요. 굉장히 편한 의자예요. 이게 딱 앉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좋아했죠. 와, 이렇게 비싼 의자를 공금으로 사서 각 의자에 넣어주니까. 근데 누군가가 고발했어요. 이 의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을까요? 밖에 업무를 보거나 화장실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물리적으로 측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지금 일을 해서 일을 잘 하면 되는 게 직원의 일인데요. 회사는 그 사람이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 다 통제하고 있다는 거지. 이 감시망인 거야. 알고 보면. 직원 혜택을 복지를 위해서 좋은 의자를 했다는데 직원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이 모든 시간의 센서가 중앙감시 시스템에 의해서 몇 번 의자에 이 사람은 오늘 6시간 근무해서 앉아있어야 되는데 4시간밖에 안 앉아있고 밖에 돌아다닌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런 상황에 사람들이 기분 좋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감시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푸코가 말했던 이 감시는요. 감옥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회사나 공장 심지어 학교 안에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두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하잖아. 참 이상해. 뭔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 막 이런 느낌. 감옥 안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여러분, 그 CCTV 곳곳마다 많이 있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CCTV가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그냥 진짜가 아니고 가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CCTV 달아가지고 화면 켜가지고 녹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보통 경비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도 사람들이 CCTV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렇게 함부로 행동을 못합니다. 이게 가짜이고 진짜인 거는 내가 확인을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CCTV를 달아놓은 것만으로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행동을 못하는 거죠. 우리 사회에 CCTV가 안 깔려있는 데가 있나요? 그런 곳에 보이지 않는 카메라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언가에 대해서 감시당하고 있고 감시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사회가 그런 감시 사회다. 이제 그런 걸 이제 푸코는 이야기를 여기 지금 자동차 달리고 있잖아. 이 카메라가 꺼져 있어요. 고장났어요. 그런데도 이 앞에 속도를 멈춥니다. 예. 이게 사람 심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있다. 그래서 너무나 제약과 속박이 우리 삶에 있는데 제약과 속박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 예. 그리고 지식이 마찬가지예요. 지식은 권력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요. 그냥 만들어지는 말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홀로코스트의 나치 정권에서는요. 유태인들을 학살한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 말은 너무 잔인하잖아요. 사람에 대한 학살이라는 게. 그래서 인종 문제에 대한 특별히 유태인을 혐오했던 그 당시에 이 독일인들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 인종을 위한 최종적 뭐 해결 방법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 인종 학살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쓰지 않아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언어만 들으면 아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어가요. 이게 지식을 점유한 사람들이 언어를 만들어내고 담론을 만들어간다. 그래서 푸코는요. 서구에서 여성에 대한 정보가 많이 생산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남성 중심적인 사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인에 관한 책이 별로 없어요. 왜? 그들은 자기들이 그 헤게모니 그들만의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권력조차도 다른 사람들 자기들이 주체로 봤을 때 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모아서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정보가 행행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자꾸만 정보가 많이 공유될수록 이 정보화 사회예요. 사람들이 많은 지식이 생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요즘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된 빅데이터거든요. 내보다 빅데이터가 나 자신을 너무 많이 알아. 내가 뭘 사먹는지 또 내가 어떤 물건을 좋아하는지 물건에서 다 나오죠. 무엇을 사는지 그 통계를 빅데이터 모아놔요. 그리고 구글이나 이런 데서 쭉 보면 내한테 맞는 걸로 쫙 와. 내가 한번 구입했는데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빅데이터가 자본주의 생산체제에서 우리 소비자의 기호들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식이 팽창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되지. 개인정보가 그래서 보호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내가 사먹는 이런 거 하나까지 전송이 다 되고 카드 회사에서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고민들을 하게 만드는 게 이 푸코의 사회학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묻게 되죠. 사회학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사회에 대한 진단도 하고 이해와 통찰은 내어놓았는데 과연 이것이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이 책의 마지막에 마이클 브라보이의 말이 우리에게 작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사회학은 세상을 설명할 때는 상당히 뛰어난데 이 변화에 정말 힘이 있는가?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가부장제적이고 경제적 착취의 문제나 외국인 혐오증이나 인종차별의 문제 그 외에도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학자의 마이클 브라보이는요, 이 사회학과 정책의 어떤 관련성을 이해하는 대안적인 방법은 이 사회학을 거울로 보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잘 못 보잖아요. 이게 사회학이라는 거울을 놓고 우리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에 가려져 있었거나 우리에게 반사된 이미지를 파악하기 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을 때에 질문을 던지게 되고, 이건 아니잖아. 질문을 던지게 되고 더 나은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 이제 처음에 이야기할 때 장하준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거기에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는 계속 발전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대안을 찾고 또 무엇인가를 찾고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사회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면 이 힘든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사회학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